50의 마음사전. 인생 후반기를 찬란하게 열어줄 낱말들. 화해. 묵은 문제 해결하기. 사진첩이나 갤러리 앱 속 넘쳐나는 사진 중에는 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내 모습이 봐줄만 하고 함께 찍힌 사람들과 좋은 추억이 담긴 사진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면서 사진을 정리합니다. 엄선에 남겨놓은 사진들은 언제든 꺼내보면 흐뭇한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힘들 때 이런 사진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반대로 보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 불편해지는 사진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지는 사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리는 동시에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과 없애버렸는데도 마음 한켠에 선명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계속 남아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진 찍힐 당시의 일을 꼭 기억해 그 상황을 해결하고 말겠다는 완결의 본능입니다. 심리치료 중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갤러리에 계속 남아있는 사진처럼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에 남은 과거를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미해결 과제는 과거의 일이지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현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시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해결된 과거의 일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현재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미해결 과제에는 미봉책이 통하지 않습니다. 대충 처리했다 싶으면 잠깐 뒤로 물러난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다시 튀어나와 화면 전체를 채워버립니다. 내가 써나가야 하는 인생 드라마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단어, 유연. 깨진 마음 그릇 이어붙이기. 삶이란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자신을 노출하는 일입니다. 주변 환경, 관계 갈등, 타인의 평가와 비난, 재해 등 내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외부 자극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외부 자극, 특히 다루기 힘든 외부 자극들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기. 외부 자극이 너무 압도적이고 위협적이라면 가능한 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는 막아내기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계속 문을 두드려대는 외부 자극들은 마음의 무기로 막아냅니다. 마지막은 담아내기입니다. 어떤 외부 자극들은 원치 않아도 필요에 의해 꼭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어렵다면 임시로 그릇에 담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밥그릇 하나 없는 알량한 마음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피하거나 막아서 외부 자극들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루기 어렵다고 모든 외부 자극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그릇입니다. 흔히 마음의 수용력을 그릇의 크기로 표현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 또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내 마음 그릇의 전체 용량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정량의 자극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50이 되면 크기만큼이나 그릇의 모양이 중요해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용도에 따라 모양이 다른 그릇이 필요합니다. 계속 늘어나는 외부 자극을 제대로 받아내려면
내용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다른 마음 그릇이 필요하겠지요. 마음 찬장의 용도가 다른 그릇을 다양하게 준비해 둔다면 곧바로 다루기 힘든 외부 자극들을 그에 맞게 그릇에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 자극들은 대부분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 그릇에 담아 시간을 들여 숙성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정 기간을 지나 잘 숙성된 외부 자극들은 더 이상 날 것이 아닙니다. 차후 나의 내적 자원으로 자연스레 스며듭니다. 외부 자극을 내용에 맞추어 각각의 마음 그릇에 담아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의 유연성 키우기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은 어른다움의 척도입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용도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들을 알맞은 외부 자극과 맞춤하는 눈썰미가 필요합니다. 외부 자극의 내용과 그릇의 짝을 잘못 맞추면 기껏 마련한 마음 그릇이 깨집니다. 이때 어른다운 어른은 깨진 그릇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멀쩡하던 그릇을 살려보는 기질을 발휘합니다.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의 예로는 일본의 킨츠기를 들 수 있습니다. 킨은 일본어로 금이고 츠기는 이어 붙인다는 뜻입니다. 즉, 킨츠기는 깨진 그릇을 보수하는 예술에 가까운 기술입니다. 어른은 마음 그릇이 깨지면 킨즈기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첫째, 상한 마음의 흔적을 감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둘째, 상한 마음에 최고의 보상을 해줍니다. 셋째, 조각난 마음이 서로 잘 이어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인생의 반을 살아온 지금의 나는 외부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나요? 이런저런 외부 자극을 담아둘 마음 그릇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마련되어 있나요? 금가거나 깨진 마음 그릇은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요? 50즈음은 내 마음의 그릇들을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내게 없는 그릇을 새로 마련하고 금간 그릇은 이어 붙이면서 말이지요. 세 번째 단어, 다짐.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탓을 합니다. 내 탓, 남 탓, 날씨 탓, 심지어 조상 탓까지 하지요.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힌다는 점에서 탓하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지 남에게 있는지 아니면 복합적인지 따져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무조건 남 탓을 하는 심리는 자기 방어와 연관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불편하고 수치스럽습니다. 그 불편함이나 수치스러움의 정도가 지나쳐 압도당할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려고 문제를 남 탓으로 떠넘깁니다. 남을 탓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자기 방어를 투사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는 투사는 대개 자기도 모르게 발동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투사라는 마음의 방패를 사용하지만 투사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통찰을 가로막기 때문에 어른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어기제입니다. 투사와 반대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심리는 내사라는 방어기제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내사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 것인 양 자신의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책감만 키웁니다. 내게도 문제가 있는데 남 탓만 하거나 내 문제도 아닌데 내 탓만 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타령만 하다 몸에도 마음에도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산장수 큰아들과 집신장수인 작은아들을 둔 어머니는 날씨 탓을 하며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았다지요. 비 오는 탓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안 팔리고 해가 쨍쨍한 탓에 큰아들의 우산이 안 팔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이 탓을 덕분으로 바꾸며 늘 싱글벙글 했답니다. 비가 오는 덕에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리고 해가 쨍쨍한 덕에 작은아들의 집신이 잘 팔릴 것이라고요. 누구 탓인지를 제대로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탓을 덕으로 바꾸는 사고방식 또한 필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남 탓이라면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이고 내 탓이라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탓하느라 소비하던 에너지들을 보다 생산적으로 쓸 수 있겠지요. 네 번째 단어, 이해.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 부자연스럽거나 지나치다 싶은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은 오히려 상식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종종 그 이유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본래 마음과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숨기고 싶은 속마음을 들키지 않을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이럴 때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정반대로 나타나는 언행은 눈치채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자연스러운 반응이나 눈에 띄게 과한 행동을 보일 때 비난에 앞서 그 내면을 헤아려 보려는 애정어린 호기심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세워둔 마음의 방패를 걷어내고 서로를 이해한다면 언제까지 기피하고 싶었던 대상일지라도 오늘은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낱말, 변화. 표현하면 달라지는 것들. 반백년을 살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공격당하면 몹시 화가 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대면한 자리에서 곧바로 화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거나 갑을관계라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다면 직접적으로 반격할 엄두를 내기 어렵지요. 공격성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해 아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것은 마땅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반격하는 자체를 꺼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공격성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부당한 공격에 당한 억울함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만 계속 커지지요. 그래서 화내는 대신 삐딱한 말을 하거나 꿈을 대는 행동을 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를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수동 공격은 응어리진 기분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심한 일회성 공격에 그치지 않고 점점 강도가 세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동 공격으로는 본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듯한 불쾌한 기분에
더욱 심하게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수동 공격은 가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모두가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솔직하게 할 말을 다 하면 뒷말할 필요도 없고 화가 쌓일 일도 토라질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은 50의 마음사전, 인생의 후반기를 찬란하게 열어줄 31가지 낱말들 중 5가지 낱말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삶의 반환점에서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알아가는 기쁨과 더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감사를 곁들인다면 힘차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